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처음으로 조 장관의 아들이 지원했던 국내대학 로스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조 장관은 출근하면서 일부 언론 보도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용인시청과 국민연금도 포함됐는데 검찰 수사가 경영권 승계와 직결되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발언한 연세대 류석춘 교수에 대해 해당 과목 강의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연세대는 또 교내 윤리인권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모 씨가 과거 화성 사건과 관련해 직접 경찰 조사를 받은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씨가 수사선상에서 빠진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봤습니다. 경기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 5명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김포에 있는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처음으로 한강 이남 지역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아지 구충제가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확산하면서 보건당국이 유효성과 안전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며 복용 금지를 당부했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사상 처음으로 오늘 현직 법무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시작된 조국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저녁 8시인 지금까지 11시간가량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국 장관의 집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 자료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첫 소식 먼저 전영우 기자입니다. 오전 8시 40분쯤 조국 장관은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섰습니다. 20분 뒤 9시쯤 검사와 수사관들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조 장관이 출근한 뒤 압수수색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 장관의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부탁으로 자택 PC에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던 증권사 직원 김모 씨로부터 교체한 하드디스크 2개를 제출받아 분석해왔습니다. 검찰은 특히 당시 교체한 하드디스크에서 조 장관 딸과 인턴 품앗이 의혹을 받는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파일을 발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파일이 해당 인턴 증명서 위조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8시 55분쯤 차 안에서 압수수색 소식을 전해 듣고 과천 법무부 청사에 도착한 조 장관은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법적 대응까지 언급했습니다.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받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미 퇴원한 상태라며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자, 방금 리포트에서 나왔던 조국 장관의 2 자녀가 발급받았던 서울대 인턴 증명서 파일을 검찰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은 오늘 조국 장관의 아들과 딸이 지원했었던 대학 4곳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어서 박원경 기자입니다. 검찰은 오늘 연세대와 이화여대 그리고 아주대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화여대는 조 장관의 딸이, 나머지는 아들이 지원했던 곳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입시 당시 제출됐던 서류 등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제출 서류 가운데 2 자녀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에 검찰은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의 딸은 2009년, 아들은 2013년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며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검찰은 두 자녀의 인턴 증명서가 위조됐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센터장은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고 조 장관도 센터 소속이었습니다. 인턴 증명서 발급에 조 장관이 관여한 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오늘 압수수색에서 주목되는 건 아들이 지원한 대학들이 포함된 점입니다. 이화여대는 조 장관 딸이 2009년 대학 입시 때 고대와 함께 지원했는데 인턴 증명서가 위조나 허위로 발급돼 제출됐더라도 공소시효는 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아들은 지난해 대학원 입시를 치러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인턴 증명서 의혹에 관련된 인물들을 사법 처리하기 위해 아들 지원 대학들을 압수수색했다는 건데 사실상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검찰 조사를 받은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은 많게는 10년 전 일이라 구체적으로 기억나진 않지만 검찰에 충실히 설명했다며 점차 의혹이 해소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오늘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진 뒤에 이제 검찰 수사가 조국 장관을 향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이 내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기태 기자, 조 장관 집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는 좀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면으로 검찰 수사가 전개되는 건가요? 검찰 수사가 조국 장관을 향하고 있는 건 맞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은 아무래도 조 장관보다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서울대 인턴 증명서 같은 부분은 정경심 교수보다는 조 장관과 좀 더 연관이 있어 보이는 의혹이거든요. 사모펀드나 웅동학원 같은 의혹들에서도 조 장관과 연관된 의혹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검찰 입장에선 조 장관의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에서 정경심 교수를 조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자택 압수수색은 정 교수를 소환하기 위한 최종 준비 단계다, 이렇게 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오늘 추가 압수수색이 실시된 만큼 정 교수의 소환이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전망이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조국 장관은 오늘 또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또 강하게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오전 제1회 법무혁신 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열었습니다. 장관 취임 직후 첫 지시로 최근 발족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으로부터 검찰개혁을 위한 의견 수렴 방안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무부는 홈페이지에 국민 제안 메뉴를 설치하는 한편 이 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주 1회 이상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이 조금 전 퇴근길에 간단한 소회를 밝혔는데요. 조 장관은 압수수색에 대해선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면서도 강제 수사를 당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며 자신과 가족에겐 힘든 시간이지만 검찰개혁 등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없었던 현직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 소식에 여당은 혐의가 없는데도 강제 수사를 한다, 또 먼지 털기식 별건 수사라면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에 관해서 이제 판단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야기는 권지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진 직후에 열린 회의. 일찌감치 이번 수사를 나라를 흔드는 일로 규정했던 이해찬 대표는 검찰을 거듭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 수사인데 이렇게까지 한 달 동안을 하면서 확실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은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낸다는 논평도 나왔습니다. 범죄 혐의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빌미로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 직접 들어가 압수수색을 펼친 것입니다. 이렇게 검찰에 대한 날선 비판이 쏟아지는 동시에 여당 내 위기감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오후에 비공개 고위 전략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일상적 회의라 했지만 법사위 간사가 참석했던 점에서 조 장관 관련 대책회의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여권 내에선 아무리 검찰을 비판해도 서초동은 수사만 열심히다라는 등 검찰 수사 변수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런 맥락에서 정경심 교수 소환 이후 영장 청구와 발부 여부에 따라 조장관 거취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거세지는 야당 공세도 부담입니다. 조국을 파면하고 검찰에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한국당은 오늘 조 장관 직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고 바른미래당과 대한정치연대는 이젠 결자 해지를 할 때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다음은 지난 주말 큰 상처를 남기고 간 태풍 타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특히 피해가 컸던 곳이 영남 지역입니다. 강한 비바람에 집이 무너지는가 하면 교회 첨탑이 힘없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를 재희원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100년 넘게 자리를 지킨 교회도 물폭탄과 강풍 앞에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울산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렸던 매곡동의 한 교회입니다. 10m 높이 교회 첨탑이 옆쪽 건물 지붕을 그대로 덮쳤고 또 건물 담벼락 벽돌도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채 들기도 전에 벌어진 일이라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우리가 막 예배를 드리는데 저게 무너졌어요. 엄청 컸죠. 우리는 지붕이 다 날아가고 그런 걸로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폭삭 무너져 내린 집은 건물 잔해만 남았습니다. 비바람에 노후 주택 기둥이 순식간에 주저앉으면서 7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게 입구를 지키던 담벼락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35m 넘는 강풍에 담벼락이 인도와 구두 수삼동 쪽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돌더미가 쏟아질 때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던 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우리는 밤에서 나보지도 안 하고 화분만 전부 다 내려놓고 아유 무섭게 바람 소리 났지 맹맹 소리가. 고층 아파트 외벽은 누가 잡아 뜯은 듯 험하게 벗겨졌습니다. 부산 영도의 한 아파트입니다. 어제 불어닥친 강풍에 아파트 외벽의 3분의 1 정도 면적의 외벽이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창문을 무섭게 두드리는 바람 소리에 주민들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흔들리가지고 막 가는데 유리 막 내가 태포 갖고 우리 집에 유리는 막 한 붕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비가 오니까 내가 조금 걱정이네. 여물어가던 논밭 작물도 태풍 피해를 비켜나지 못했습니다. 추수를 앞둔 벼가 쓰러지고 과수원에선 낙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SBS 제이원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곳은 고층 빌딩이 모여있는 부산 해운대 어제 모습입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여서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빗물이 쏟아지고 돌개바람이 솟구치던 모습입니다. 바람이 높은 건물을 만나면서 더 거세게 부는 이른바 빌딩풍 현상이 어제 해운대에서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층 빌딩이 많았던 그 해운대 바닷가 쪽에 피해가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람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배정우 기자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빙글빙글 돌며 하늘 위로 솟구치는 듯한 회오리 바람. 공사 중인 부산 최고층 건물 LCT 앞마당이 돌개바람에 쑥대밭이 됩니다. 101층 꼭대기로부터 쏟아지는 빗물은 폭포수를 이루고 공사장 안전망은 이곳저곳 찢겨 누더기가 됐습니다. 부산 센텀시티 근처 백스코의 천장도 엉망이 됐습니다. 어제 태풍 타파가 덮친 부산에서는 강풍 피해가 속출했는데 특히 50층 이상 고층 빌딩이 밀집한 해운대구에 피해가 컸습니다. 바로 빌딩풍 때문입니다. 빌딩풍은 외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고층 건물과 만나며 생기는 바람입니다. 건물에 부딪힌 바람은 솟구치고 갈라지며 내리꽂히는 등 여러 갈래로 나뉘는데 이런 바람이 합쳐지고 좁은 길목에서 만나며 바람의 위력이 더 커지는 겁니다. 빌딩풍은 높은 건물에서 만나는 하강풍과 그리고 건물 사이에서 만나는 박리풍이라고 하는 갈라지는 바람이 좁은 공간을 지날 때 압력이 낮아지면서 급격하게 바람이 빨라지는 현상입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빌딩풍 위력을 실험해봤습니다. 오늘은 맑고 쾌청한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날씨입니다. 이따금씩 부는 바람이 최고 초속 1.5m 정도의 속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뒤에 있는 고층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서 오늘 바람이 얼마나 세게 바뀌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지 내부에서 풍속계를 켜봤더니 초속 2m 이상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고
강하게 부는 바람은 최고 초속 4.1m를 기록합니다. 공터에서 부는 바람보다 2배 이상 강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빌딩풍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도시 계획 단계부터 바람길을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지난 6월 12일 빌딩풍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용역 작업을 맡겼지만 아직 결과를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복구에 나섰던 소방관을 포함해 모두 35명이 다쳤고 또 2명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시설물 피해도 1,700건을 넘어섰습니다. 소한욱 기자가 전국 피해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주 전 태풍 링링의 피해가 아물기도 전에 다시 태풍 직격탄을 맞은 제주도. 물에 잠겼던 노는 말라버린 이파리만 무성하고 푸른 잎사귀로 가득했던 당근밭은 텅텅 비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고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이게 저번 링링 와서 그랬는데 이번 파파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전기가 끊기면서 수조에서 폐사한 해산물은 따로 치울 곳도 없어 양식장 냉동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태풍으로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심정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추수를 앞둔 농심도 무너졌습니다. 한 폭이라도 살려보기 위해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워보지만 절반이나 건질 수 있을지 답답합니다. 자빠지면 이거 할 수 없으니까 인내기도 헌일이요. 이게 여기가 떠서 잘하니까. 지붕이 날아가면서 황급히 마을회관으로 피했던 집주인 부부. 마당에 어지럽게 널린 지붕 잔해를 보고는 놀란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쿵 큰 소리가 놀래가 밤에 잠이 안 오고 내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거리고 막. 근처 해수욕장엔 항구에 정박했다 강풍에 떠밀려온 요트 2대가 부서진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제 전 재산이기도 하고 파도 치는데 거기 가서 뭐 어떻게 하려다가 좀 위험하기도 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태풍으로 축구장 4,500개 면적인 3,249만 제곱미터의 농경지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비닐하우스 25개 동이 무너지는 등 시설물 파손 신고도 1,700건을 넘었습니다. 복구에 나섰던 소방관과 경찰관을 포함해 35명이 다쳤고 안전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국민연금과 삼성물산을 비롯해서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장소는 경기도 용인시청입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기 직전에 용인 에버랜드의 공시지가가 이례적으로 크게 올랐다는 지난해 SBS 끝까지 판다팀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기 위한 겁니다.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던 에버랜드 땅값이 오르면서 이재용 부회장 지분이 많던 제일모직 가치도 올라갔고 그 결과 삼성물산과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저희 끝까지 판다팀이 제기했었는데 그 부분을 검찰이 확인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가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의혹을 넘어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직결되는 이 합병 과정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검찰이 주목하는 건 통합 삼성물산이 탄생한 2015년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입니다. 당시 제일모직의 매출은 삼성물산의 5분의 1도 안 됐지만 합병 비율은 1대 0.35로 제일모직 주식이 3배 가까이 비싸게 평가된 게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가 의도적으로 부풀려진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건데 검찰은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던 에버랜드 땅값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합병 당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 상승률은 4.1%지만 에버랜드일 때는 최대 370% 가까이 폭등해 결과적으로 제일모직의 평가 가치가 크게 올랐습니다. 검찰은 용인시청을 압수수색해 에버랜드 땅값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어떻게 결정되는지 1년의 절차 같은 거를 써달라 해서 삼성물산 합병에 이른바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국민연금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합병 직전에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려 합병 비율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이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 삼성의 우호적 역할을 냈던 KCC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과정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속보입니다. 오늘 경기 김포 농가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왔는데 조금 전에 돼지열병 확진으로 판명됐습니다. 경기도 파주, 연천에 이어 세 번째 발병입니다. 먼저 김형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 김포시 통진읍 농가의 폐사한 돼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진됐습니다. 이곳은 돼지를 약 1,800마리 정도 기르고 있는 농장인데 오늘 아침 농장주가 CCTV를 확인하던 중 어미돼지 4마리가 새끼를 유산한 것을 보고 방역당국에 신고했습니다. 또 다른 어미돼지 한 마리는 배가 불러있는 상태로 폐사했습니다. 유산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증상 중 하나입니다. 첫 발병지인 파주 농가와는 약 1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차량 왕래는 없었지만 두 농가는 김포의 같은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지정 도축장만 가기로 돼 있어요 지금. 거기도 여기 다 있나 보더라고요. 여기저기 뭐 다 걸렸나 보더라고. 확진 판정을 받은 김포 농가 반경 3km 내 8개 농가 3,200여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백신과 치료약이 없어 돼지에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 17일 경기 파주에서 첫 발생한 데 이어 18일 경기 연천에서도 확진됐습니다. 20일 파주에서 2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음성으로 최종 판정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주말 태풍으로 소독약과 생석회 등이 씻겨나갔기 때문에 대대적인 소독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네, 또 다른 파주 농가 한 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는 소식이 새로 들어왔는데 조금 전에 전해드린 김포 지역 농가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더 걱정스러운 건 그동안과 달리 한강 이남 지역에서 발병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으로 발병한 파주와 두 번째 발병지인 연천. 이 두 지역은 모두 북한 접경 지역이면서 한강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발병이 확인된 김포는 한강 이남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포는 6개 중점 관리 지역 중 하나로 집중 방역이 이루어졌는데도 방역대가 뚫린 것이어서 남쪽으로의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 남쪽으로 확산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돼지를 사육하는 충남 지역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충남 지역에선 1,140여 농가가 돼지 23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축산업계에선 바이러스가 충남 지역에 유입될 경우 국내 축산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장을 긴급 복구하고 소독 작업을 지원하는 한편 일선 농가를 상대로 소독 방법 교육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축사 내외부와 장비 등을 꼼꼼히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돈협회 등 생산자 단체에서도 농가의 소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발병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감염 경로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파주나 연천과 달리 김포 농장 주변에는 멧돼지가 거의 없어 전문가들은 유입 또는 전파 경로가 서로 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었다고 말한 연세대 류석춘 교수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사과는 없었고 자신의 의도가 왜곡됐다며 반박하는 내용인데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류석춘 교수는 오늘 낸 입장문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한 사과보다 반박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성희롱 논란.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딱 그래요.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발언은 학생에게 매춘을 해보라고 한 게 아니라 조사를 해보라고 한 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토론은 강의실에서 끝나야지 외부에 일방적으로 유출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학생들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법적 공방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변명거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모든 수업에서 류 교수가 전면적으로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류 교수 파면을 요구했고 류 교수의 사무실은 항의 메모로 도배됐습니다. 연세대도 윤리인권위원회에 공식 조사를 개시하고 문제 발언을 한 전공 과목 강의를 중단시켰습니다. 하지만 류 교수가 이번 학기 맡은 교양 과목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모 씨가 사건 당시 경찰 수사를 받았던 게 기록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관해오던 자료에서 이 씨에 대한 내용이 발견된 건데 당시 경찰은 그때 수사선상에서 제외했던 건 혈액형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경찰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이모 씨가 당시 수사팀 수사선상에 있었다고 오늘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 씨가 과거 경찰 조사를 받은 기록을 발견한 겁니다. 다만 자료가 15만 장에 달하고 대부분 수기로 작성돼 언제 어떻게 조사받았는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한 형사는 SBS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씨가 배제된 결정적 이유는 혈액형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9차 사건 증거품에서 나온 용의자 혈액형은 B형인데 이 씨는 O형이어서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이 씨와 4번째 대면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화성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버스 안내양을 찾아 이 씨를 압박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경찰은 3차례 부산교도소를 찾았지만 이 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입증된다면 필요한 시점에 이 씨를 정식 입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청주지방검찰청을 찾아 지난 1994년 처제 성폭행 살해 사건 당시 이 씨의 수사 기록을 확보한 경찰은 1986년 9월 첫 번째 화성 사건 희생자가 나오기 직전 5개월간 화성군 태안읍 일대에서 발생한 성폭행 7건이 이 씨와 연관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2006년생, 우리 나이로 14살인 중학생 여러 명이 초등학생 한 명을 마구 폭행하는 영상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피해 학생의 처참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둘러싸인 한 초등학생이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제 저녁 6시쯤 경기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 여러 명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찍어 SNS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이 영상이 어제부터 인터넷에 빠르게 퍼지면서 가해 학생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약 18만 명이 동의하는 등 비난 여론이 커졌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어제 저녁부터 가해 학생들을 불러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초등생인 피해 학생은 물론 중학생인 가해 학생들도 모두 다른 학교에 재학 중으로 이성 문제 등에서 오해가 생겨 폭행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친구분 교제 문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메신저로 주고받다가 오해가 생겼는데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풀자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경찰은 사건 수사와 함께 현재 SNS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피해자 가해자 신상정보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임신 초기 산부인과에서 영양수액을 맞으려던 임신부가 자신도 모르게 낙태 수술을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자를 착각한 병원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건데 경찰은 해당 의사와 간호사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유명 산부인과. 베트남 여성 A씨는 지난달 이곳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영양 수액을 막기 위해 분만실로 이동했는데 간호사가 든 차트는 A씨 것이 아닌 태아가 죽은 채로 자궁 안에 있어 중절 수술을 받으러 온 다른 환자 거였습니다. 간호사는 이름조차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수면 마취를 했고 의사 역시 본인 확인 없이 중절 수술을 했습니다. 하혈 증세에 시달리던 A씨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가 낙태 수술이 이뤄진 걸 확인했습니다. 마취 맞고 깨어나보니까 낙태 당했다고. 돈이 혹시 사인 같은 거는 했었냐고. 그래서 사인은 안 했대요.
교민 커뮤니티에도 고통스러운 심경을 털어놓은 A씨는 해당 의사와 간호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다른 환자와 착각했고 실수였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해당 의사와 간호사를 과실치상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술하면서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아 다른 환자에게 수술하거나 시술한 사례는 161건에 달합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경찰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용준 씨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지만 대가가 오가거나 제3자가 개입한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용준 씨는 지난 7일 새벽 서울 마포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쳤습니다. 장 씨는 당시 현장으로 지인을 불렀고 사고 운전자인 척 경찰에 대신 진술하게 했다가 뒤늦게 자신이 낸 사고라고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2주 동안 수사한 끝에 장 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는 대가성 없이 이루어졌다고 결론 냈습니다.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통화 내역, 계좌 등을 조사한 결과 대가를 주고받은 정황을 찾을 수 없었으며 장 씨와 지인이 오랜 기간 친하게 지낸 걸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장제원 의원 등 가족이나 제3자의 개입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통화 내용 및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분석, 금융계좌 확인 등 신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장 씨 차량 블랙박스에서 편집되는 적은 없었고 당시 차량 속도와 제동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뺑소니 혐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장 씨에게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와 음주운전, 범인 도피교사 혐의를, 동승자와 지인에겐 이를 방조한 혐의를 각각 적용해 검찰로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최근 강아지 구충제로 암을 치료했다는 외국 환자 사례가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그 약이 순식간에 팔려나갔습니다. 암 환자나 그 가족들 입장에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겠지만 식약처는 그 약을 먹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동물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 유독 한 부분만 텅 비어 있습니다. 펜벤다졸이라는 성분의 강아지용 구충제로 암을 낫게 한다는 소문에 품절된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한 분이 오셔서 있는 거를 다 사가셨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찾으시는 분한테도 드릴 수가 없고 전화 문의는 종종 오고 있습니다. 품절 사태는 한 유튜브 영상이 촉발했습니다. 강아지 구충제를 복용해 말기암을 치료한 미국 환자 사례와 2018년 인도 연구팀이 세포 단위 실험에서 펜벤다졸 성분이 암세포를 억제한다는 사실을 밝힌 국제 논문이 소개됐습니다. 조회수가 179만을 넘었습니다. 펜벨다졸뿐만 아니라 자신이 먹었던 약품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암 환자들이 펜벨다졸을 복용하고 암이 완치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복용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사람 임상을 거치지 않은 세포 실험 연구뿐이라 체력이 저하된 말기 암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항암 후보 물질의 하나인 것 같고요. 세포 시험에서 효과가 있더라도 사람한테는 반드시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증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식약처의 권고에도 말기 암 환자들은 항암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며 관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다음은 일본 방사능 문제를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그동안은 저희 취재진이 후쿠시마에서 확인한 내용을 여러분께 보내드렸었는데 오늘은 내년 올림픽이 열리는 도쿄로 가보겠습니다. 후쿠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일본의 수도 도쿄 역시 방사능 위험이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은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도쿄의 번화가 신주쿠에 나와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이곳까지는 직선 거리로 2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 대구 거리입니다. 도쿄올림픽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지금 누구는 도쿄가 방사능에서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누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사실은 무엇인지 가감없이 따져보겠습니다. 역시 먹을거리가 가장 걱정입니다. 후쿠시마 특산물 매장. 후쿠시마산 쌀 안전하다. 방사능 검사 철저히 한다는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포스터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후쿠시마 쌀이 도쿄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 유명 호텔 식당. 쌀 원산지를 물어보니 안전하다는 설명도 덧붙입니다. 검사 같은 거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후쿠시마산 쌀 가운데 14%가 도쿄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쌀의 상당수에서 1kg당 25베크렐 이하의 세슘이 검출됩니다. 기준치 100베크렐보단 낮습니다. 하지만 국산 쌀에서는 아예 검출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방사능 수치가 높은 곳, 이른바 방사능 핫스팟으로 알려진 미지모토 공원. 땅에 측정기를 대보니 시간당 0.5 마이크로시버트. 오늘 서울 용산의 방사선량 0.13 마이크로시버트의 4배에 가깝습니다. 측정기를 땅에 가까이 갖다 대면 그 수치는 확실히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말로는요, 지상 1m가 그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몸의 중심, 복부가 1m쯤이기 때문입니다. 원칙대로 다시 재보니 시간당 0.32 마이크로시버트, 그래도 용산 방사능의 3배였습니다. 핫스팟 밖으로 빠져나오니 수치는 다시 낮아졌습니다. 방사능 핫스팟에서 1년 동안 생활하면 흉부 엑스레이를 28번 찍는 것과 비슷한 걸로 계산됐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아직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보실까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바람 따라서 방사성 물질이 이렇게 퍼지는 영상입니다. 처음에는 원전 부근 오염시켰는데 사흘 뒤에 바람이 도쿄를 이렇게 향해 틉니다. 자연히 방사성 물질도 꽤 많이 날라왔겠죠. 핫스팟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한 전문가 말로는요, 도쿄의 핫스팟은 후쿠시마에 자원 쏟아붓느라 도쿄까지는 정밀한 관리가 안 됐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즉,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도쿄도 어느 지역에 얼마나 오염된 건지 알 길이 없는 상황인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내년부터 적용할 한미 방위비 분담금 관련 첫 협상이 내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미국이 대폭 인상을 요구할 거란 전망이 많은데 미 국방부가 자체 계산한 항목별 비용안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임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 1조 389억 원이 결정된 직후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내년엔 더 많이 받아낼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South Korea is costing us $5 billion a year, and they were paying about $500 million for $5 billion worth of protection. 50억 달러는 올해보다 6배 많은 액수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미국이 계산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얼마나 될까?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작성한 해외 파견 미군의 주둔 비용안입니다. 내년 주한미군에 드는 비용 총액을 44억 6,400만 달러로 잡았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군인과 군무원 등의 인건비가 21억 400만 달러, 운영 유지 비용이 22억 1,800만 달러입니다.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 5조에 따르면 한국은 시설 및 군사부지 등을 제공하고 미군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 주둔 비용의 일부가 방위비 분담금인데 여기서 인건비는 제외됩니다. 미국이 대폭 인상을 예고해온 만큼 내년도분의 경우 전체 비용에서 인건비를 뺀 23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2조 8천억 원 이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여기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도 얻는다면 협상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그렇게 다 통쳐넣어서 그런 비용을 요구를 한다면 우리도 뭐 여러 가지 정부가 이 환경오염 치료 비용까지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주고받기 의식이 돼야 되겠죠. 치열한 줄다리기가 될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첫 협상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SBS 임상범입니다. 네, 여기 두 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운 미국인의 가슴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정상인에 비해 허옇게 변해 있는 게 확인됩니다. 미국에서 올해 7월 이후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운 사람 가운데
폐 질환자가 늘기 시작하더니 의심 환자가 벌써 1,000명에 육박합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일단 액상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했고 우리 식약처도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액상담배보다는 일반 담배가 덜 해롭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뭐가 맞는 말인지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된 폐질환을 앓고 있는 17세 미국 청년입니다. 미국 CNN은 이 청년이 액상형 전자담배로 시작해 마리화나를 피웠고 중증 폐질환에 걸려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현재까지 의심 사례는 908명, 이 가운데 495명은 확진됐고 8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19세, 남성이 83%였습니다. 폐질환 환자 가운데 대략 80%는 우리나라에선 금지된 대마나 마리화나에서 추출한 기름이나 비타민 E 화합물을 액상으로 피웠습니다. 이런 물질들이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독성 반응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17%는 우리나라에서도 허가된 니코틴 위주의 액상을 사용했습니다. 액상담배 사용자 가운데 기침이나 호흡곤란, 가슴 통증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다만 미국과 달리 국내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은 전체의 1% 정도에 불과하고 아직 전자담배 관련 폐질환 환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자담배 내에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연구가 안 된 게 너무 많고. 그렇다고 일반 담배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국 CDC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자제를 권고하면서도 특정한 첨가물 없이 니코틴 위주의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폐질환을 걱정해 일반 담배로 돌아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모두 10번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를 쐈는데 일본이 2차례 이상 탐지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2달 뒤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되는 가운데 일본 안에서 안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10차례에 걸쳐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의 궤도를 일본이 2차례 이상 탐지하지 못했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차례나 어떤 걸 탐지 못했는지 일본 정부의 공식 언급은 없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 서쪽에서 발사돼 60km 이하의 낮은 고도로 내륙을 관통한 뒤 동해 쪽에 떨어진 미사일을 놓쳤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8월 6일 발사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지난 10일 발사된 다연발 로켓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도가 낮게 날아감으로써 지구 공면 현상 때문에 북한 내륙에서 발사되는 발사체들의 탐지를 일본 레이더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북한 단거리 미사일 대부분이 고도 60km 이하로 비행했고 다시 상승하는 변칙 궤도를 그린 것도 있어서 탐지 실패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탐지 못한 건 한국 정보에 의존해야 하는데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오는 11월 종료될 예정이어서 일본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お互いにその情報交換をやらないと日本の防衛上も大変大きな問題になってくるんですね. 일본 정부는 미국 민간 위성의 활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 또한 즉시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고민입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앞서 잠시 전해드린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의심 신고 내용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첫 발병지였던 경기도 파주의 한 농가에서 의심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고 농식품부가 밝혔습니다. 지난주 파주, 연천에 이어 오늘 한강 이남인 김포에서도 확인됐고 또 파주에서 추가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나오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